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핵 반응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우리는 1단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고,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2단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단원까지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1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뭐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체의 에너지, 뭐 운동량, 속도, 가속도, 그리고 뭐 연력학까지 갖고, 그리고 상대성 이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그런 물체들에 대한 이제 역학을 주로 배웠다면, 이제 2단원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자, 전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2단원부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이 미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서술할 건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는 물체, 뭐 질량의 m이다 하는 그런 물체를 배웠잖아, 그쵸? 근데 이 물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은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뭔가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물체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단위를 보통 우리 원자라 부르죠.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 원자들, 원자. 오케이. 근데 이 원자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질을 가진 입자. 오케이. 자,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로 입자가 구성되어서 원자가 될 수 있고, 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체들, 뭐 금속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를 이해하려면 이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부터 우리가 이해해야지 뭔가 좀 더 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터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이 전기적인 성질,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라고 불러요. 전하. 전은 뭐냐면 전기할 때 전자고 하는 담당하고 있다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 전기적인 성질을 보고 전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겠죠.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겠죠.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입자.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걔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기적인 성질, 즉 전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하의 종류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 두 종류의 전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전하를 띤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어떤 원자를 이루기도 하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체들을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이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입자가 있는데 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값, 그러니까 어떤 입자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아주 클 수도 있고, 어떤 입자는 플러스를 띠긴 하는데 그 플러스 성질이 작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하량이라고 불러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 이걸 보고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런 입자가 있는데 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고, 뭐 전하량의 크기가 뭐 한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전하량의 단위는 뭘로 쓰냐면은 쿨롱이라는 걸 써요. 쿨롱. 크게 대문자로 실어 쓰거든요. 쿨롱. 그러니까 쿨롱이라는 사람이 정의했다고 해서 쿨롱이라 쓰고, 뭐 힘의 단위는 뉴턴 이런 것처럼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씁니다. 그럼 3쿨롱이라 쓰면은 현재 이 입자는 플러스 3의 전하를 플러스의 전하를 3만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입자를 보았더니
요 입자는 뭐 한 마이너스 뭐 2쿨롱이라 합시다. 그럼 전하의 종류는 다른데 전하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크기란 말은 전하의 종류를 제외하고 뭐다? 가지고 있는 양만 설명하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당연히 3이 더 크겠죠? 이렇게 우리는 전하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하량이라고 한다면은 크기와 전하의 종류까지 같이 포함한 개념이고, 전하량의 크기라고 한다면은 이 전하의 부호는 제외하고 뭐다? 오로 단순하게 비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다. 쿨롱은 이렇게 C로 표현한다는 사실 꼭 이해합시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하를 띄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전하를 띄지 않는 상태를 보고는 뭐냐면 중성 상태라 불러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은 전기적으로 중성.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전하량이 없는, 전하가 없는 상태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자, 별개의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인 경우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잖아. 그쵸?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뭐다? 서로 잡아당기는 뭐다? 인력이 생겨요. 다른 전하끼리는 뭐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그럼 여기서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뭐가 될까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뭐다? 오케이.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같지만 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잡아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다.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은 서로 잡아당긴다. 인력이 작용하고, 전하 종류가 서로 다르다 뭐다? 같은 전하끼리다. 청력이 작용하겠죠.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은 거의 다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동물들 중에서도 암컷, 수컷이 있고,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런 것처럼 전하도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서로 다른 전하끼리는 잡아당긴다. 가까워지려고 하고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멀어지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연은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력. 두 전하 사이에 밀어낼 수도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밀어내든 잡아당기든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뭐라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플러스 Q1만큼이 전하가 있다 칩시다. 즉 전하량이 플러스 Q1이겠죠? 또 한 전하가 있는데 요 전하는 플러스 Q2라고 합시다. B 전하가 있다고 할게요. 요 사이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냐면 잘 봐요. 얘 둘 다 뭐다? 둘 다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A와 B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할까요? 당연히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뭐다? 청력이 작용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면 A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력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 크기만큼 A는 왼쪽으로 받고 B는 오른쪽으로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F, 보통 크기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이때 쿨롱 상수라는 상수 K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은 R 제곱분의, 즉 이 거리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냐면은 Q1, 즉 A의 전하량 곱하기 Q2, B의 전하량, 즉 전하량의 크기를 구해서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전기력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전기력의 크기만큼 요거 Q1, Q2는 부호를 뗀 뭐다? 전하량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를 구한 다음에 잡아당기면은 뭐 인력,
밀어내면 청력. 그리고 입자마다 청력이 방향이 여기서는 청력인데 A와 B가 밀어내는 방향이라도 A는 왼쪽으로 받고 B는 오른쪽으로 받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밀어내구나라고 판단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크기만큼 A는 왼쪽으로 받고 B는 오른쪽으로 받는 거겠죠. 자, 이 식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거리의 제곱입니다. 즉 거리가 R이면은 거리의 제곱만큼 작아지고 전하량의 크기의 곱만큼 커지는 게 뭐냐면 전기력이에요. 즉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전기력은 4배로 줄어들겠죠. 왜? 거리가 2배가 되면 2R이 되면은 분모에는 2R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R일 때보다 거리가 2R이 되게 되면 전기력은 4배로 줄어들고, 만약 전하량 하나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은 그냥 2배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K는 쿨롱 상수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수평면 수직선상에서 A 전하가 있고 여기 B 전하가 있습니다. 자, A 전하의 전하량은 플러스 Q, B 전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 떨어진 거리는 R이라고 합시다. 이때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A와 B는 부호가 서로, 전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할까요?冲力이 작용할까요? 당연히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 인력이 작용하는 만큼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쿨롱 상수 K 곱하기 거리 R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죠. 왜 Q 제곱이냐? 둘 다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크기는 Q겠죠. 그래서 Q 제곱이다. 요만큼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요만큼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B 입장에서는 요만큼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A 입장에서는 요 크기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B 입장에서는 이 크기만큼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겠다.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달리 보겠습니다. 여기 A 입자가 있고 플러스 Q를 합시다. 그리고 B 입자가, B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4Q다. 즉 A보다 B의 전하량의 크기가 4배가 증가해버렸죠. 오케이. 떨어진 거리가 2R이라고 가정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일단은 부호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쿨롱 상수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거리의 제곱이니까는 4R 제곱분의, 알겠습니까? 오케이, 4R 제곱분의, 그 다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하량의 크기 Q, 맞죠? 곱하기 저다량의 크기 4Q. 따라서 약분하고 나면 얼마가 될까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제곱. 오, 신기한 게 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은 결론이네. 왜 똑같을까요? 분명히 전하량은 첫 번째 케이스보다 두 번째 케이스가 B는보다 4배가 증가했죠. 그럼 전기력도 4배가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거리가 2배가 증가하면서 전기력은 4배가 감소했죠. 전하량은 4배 증가, 거리는 2배 증가해서 4배 감소. 따라서 전기력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요 전기력의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B 입장에서는 요 전기력의 크기만큼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얘는 전기력의 크기예요. 크기 말고 그냥 전기력을 구하고 싶다면 F는 어떻게 될까? K 곱하기 4R 제곱분의, 그냥 전기력이면은 플러스 Q 곱하기 마이너스 4Q가 되겠죠? 그러면은 K 곱하기 4R 제곱분의 마이너스 4Q 제곱. 요게 뭐냐면 그냥 전기력이고, 우리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Q, 4Q를 곱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전기력을 구해서 부호가 나온다면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오른쪽이 되고, B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왼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애매하기 때문에 크기를 구한 다음에 요 크기만큼 A는 오른쪽으로, B는 왼쪽으로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까지는 점 전화, 즉 점으로 이루어진 전화가 뭐다? 두 개였지만 이제는 점 전화가 세 개인 경우를 한번 케이스 3, 4, 5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자, 점 전화가 세 개인 경우인데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자, A와 B 사이 떨어진 거리는 R, B와 C 사이도 R. 알겠죠? 오케이. 자, A의 전화량은 플러스 Q, B의 전화량은 마이너스 Q, C의 전화량은 플러스 Q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B가 받는 전기력의 합은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B가 받는 전기력의 합은 얼마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 말이 뭐냐? 잘 봐요. B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로부터 왼쪽으로 인력을 받겠죠. 근데 B는 A로부터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C로부터도 힘을 받고 있어요. B는 마이너스인데 C는 플러스네? 그럼 C한테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즉 B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 둘 다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합력, 즉 전기력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나눠서 한번 구해 볼게요. 물론 직관적으로 바로 보자면 답 나와요. 어떻게? 거리 똑같네? 맞죠? 거리 똑같다는 말은 뭐다? 이 전하량만 비교하면 되겠죠? 전하량 Q, Q 똑같다. Q, Q 똑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나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겠죠? 따라 전기력의 합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C를 당기는 힘. 맞죠? 오케이. 얼마냐? 당기는 힘 F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F의 크기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제곱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당기는 힘은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C가 B를, A가 B를 이겠죠. C가 아니라 A가 B를, C가 B를 당기는 힘. 얼마가 될까요? F는 어떻게 된다? 오케이. 쿨롱 상수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제곱분의 얼마? 이쪽으로 잡아당기네. Q의 제곱, Q 곱하기 Q니까 똑같죠? 똑같네.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네.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합은 0이 된다는 결론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번외 질문 또 한 개 더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잘 봐요. 자, C 입장에서 보면은 C는 플러스죠. 그럼 C 입장에서 본다면은 B는 C를 잡아당기고 있죠. 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근데 A는 C를 밀어내고 있죠. 왜? 플러스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때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은 A가 C를 밀어내는 힘의 몇 배냐?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네요. 맞죠? 자,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을 구해볼까요?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C가 B를 당기는 힘이 요거죠. 오케이. 반대로 B가 C를 당기는 힘도 이거겠지만은 B가 C를 당기는 힘도 이거겠지만 C가 B를 당기는 힘도 이거겠지만 반대로 B가 C를 당기는 힘도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으로서 B가 C를, C가 B를 따라서 B가 C를 당기는 힘은 얼마냐?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제곱이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가 C를 밀어내는 힘 얼마냐? 크기를 구해볼까요? A가 C를 밀어내는 힘은, 자, 거리 2R이니까는 얼마? 4R 제곱. 전하량은 크기는 QQ니까 Q 제곱. 따라서 4분의 1배가 되어버렸죠. 그럼 B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은 A가 C를 밀어내는 힘의 몇 배? 4배다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도 하면 좋지만 계산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B가 C를 당기는 힘은 R 제곱분의 그냥 Q 제곱. 즉 거리가, 전하량은 동일하죠. 근데 거리가 R에서 2R이 되어버렸네. 그럼 전기력은 4배로 줄어야 돼요.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은 4배가 줄어드네. 따라서 B가 C를 당기는 힘이 A가 C를 밀어내는 힘의 4배라는 소리. 즉 A가 C를 밀어내는 게 4배가 감소했기 때문에 B가 C를 당기는 힘이 뭐다? 4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 케이스 이런 거예요. 여기 A 전하가 있고, 여기 B 점전하가 있고, 여기 C 점전하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자, A의 전하량은 플러스 4Q, B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 C의 전하량은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이때 질문이 이거예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얼마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겠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란 건 뭐냐면 B가 C를 어떻게 할까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B가 C를 잡아당기겠죠? 반대로 A와 C는 뭐다? 같으니까 밀어내겠죠? 이렇게 밀어내는 거. 따라서 두 개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은 B가 C를 당기는. 구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F는 K 곱하기 자, 다시 여기서 보면 B가 C를 당기는 힘이에요. R제곱분의 Q제곱. 알겠죠? 오케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C를 미는 힘 얼마가 될까요? F는 A가 C를 미네 반대방향으로 K 곱하기 거리는 2R 떨어져 있으니까는 4R 제곱분의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4Q제곱. 근데 약분 때리면 뭐다?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제곱. 똑같네. 따라서 B가 C를 당기는 힘은 왼쪽, A가 C를 믿는 힘은 오른쪽. 근데 크기가 똑같네. 따라 전기력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간단한데 B가 C를 당기는 힘은 이쪽인데 전하량이 곱이 Q제곱. 이해되죠? 근데 A가 C를 미는 힘은 거리가 2배가 되어서 4분의 1배가 되어야 되는데 전하량이 4배가 되었기 때문에 상쇄돼가지고 다 똑같은 힘 크기. 따라서 방향만 다르고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합은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다섯 번째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다뤄보고 있어요. 이런 점전화 문제에서는 전기력을 비교하는 형태의 내용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합시다. 자, 여기에 A 점전화가 있고 여기 B 점전화가 있고 여기 C 점전화가 있어요. 자, A 점전화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 B 점전화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Q.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C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 조건은 이래요. 어떤 조건이냐?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C의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즉 A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C의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의 크기를 물어봤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이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R이라고 합시다. 자,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재밌으니까. 자, A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려면 일단은 A와 B 사이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자, A와 B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오케이.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해봅시다. B가 A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K 곱하기 R제곱분의 2Q제곱.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A와 C를 볼게요. 자, B는 밀어내는데 C가 잡아당겨야지 전체 합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C의 일단은 뭐다? 전하량 말고 C의 전하의 종류는 얼마가 될까요? C의 전하의 종류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러면은 C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F는 어떻게 될까? K 곱하기, 자, 거리가 2R 떨어져 있으니까는 4R 제곱이겠죠? 4R 제곱분의, 자, C의 전하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상수 얼마를 해볼까요? AQ라고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따라서, 그럼 C하고 A 사이에 작용하는 C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AQ 제곱. 그럼 A가 8이 되어야 뭐다? A가 8이 되어야지만
8Q제곱. 8이 되어야지만 약분하고 2가 되고 요거랑 크기가 같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력의 합이 0이 되려면은 요거 두 개가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죠? B는 A한테 왼쪽으로 밀고 그 다음에 C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데 그 크기가 똑같아야지 0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C의 전하량의 종류는 플러스고 전하량의 크기는 얼마다? 8Q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8Q만큼을 뭐다? C가 가지는 우리는 전하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전기력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런 계산도 우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또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좋아요. 어쨌든 A에서 합력이 전체 전기력 합이 0이 되려면은 B는 밀어낸다, C는 잡아당겨야 돼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근데 B가 전하량의 2배야. A의 2배겠죠? 근데 C는 거리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력은 오히려 4배가 감소해버렸죠. 근데 전하량이 8배가 돼버리면은 상쇄돼서 전기력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건 딱 봤을 때 계산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C는 플러스 8Q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 2배가 되는 만큼 2배가 되니까 총 8배가 되면 되겠다.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또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방금 알아봤던 걸 보니까, 이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원자를 구성하게 해주는 근본 힘이 되고, 근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전기력이란 것 자체가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근본 힘이 되는 겁니다. 요 근본 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이 전기력이 있어야지만 원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원자가 있어야지만 물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력을 우리는 배웠고, 그럼 이 전기력으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는 원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럼 일단 원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모형으로 변해왔는지를 알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아주 옛날부터 원자, 그러니까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되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제안한 사람이 기원전 400년경, 누구다? 데모크리토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모든 물질은 일단 원자라는 가장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라고 정의를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이후로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봤죠, 여러분? 1803년, 돌턴. 아주 중학교 때도 많이 다룬 거예요. 돌턴의 원자설 들어봤죠? 원자의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했냐면은, 이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공 모양의 딱딱한 형태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자의 개념을 주장했고, 이때 돌턴이 주장한 원자는 이렇게 속이 꽉 차 있고 중성 상태의 원자를 제안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원자 모형은 되게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저런 화학에서 말하는 법칙들을 되게 많이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설명해 오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97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물리학자죠. 이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원래 톰슨은 이 원자의 구조, 원자에 대해서 실험한다기보다는 전기가 원자나 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자 모형으로는 본인이 실험한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럼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거든요. 그 실험이 뭐냐면, 잘 봅시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음극선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실험 장치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사이에 이쪽에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아주 희한한 선이 한 개 나오는데 요 나오는 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플러스 성질, 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 선은 플러스로 휘네. 그럼 얘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직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당시에는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네. 오,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또 어떤 실험을 진행하냐면 이런 실험을 진행해요. 비슷한 실험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말굽 자석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보는 앞쪽에는 S극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N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오케이. S극, N극. 그럼 이때 이 나오는 선이 자기력을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휘어버리네? 그럼 일단은 전하를 띈 입자는 확실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실험을 진행하냐면, 이 음극선을 쏘았더니 바람개비를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실험 장치안에 바람개비가 있으면 만약에 바람이 분다 하면은 바람개비가 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음극선이 진행하니까 바람개비가 도네. 그럼 일단 이 바람개비는 음극선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선 자체가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충돌을 했고 충돌해서 그 바람개비한테 작용 반작용 때문에 바람개비가 운동량에 변해서 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 선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전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전자라는 개념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전자구나. 전자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실험이었습니다. 음극선 실험. 그래서 톰슨이 생각할 때 이 전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인데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입자예요. 예를 들면 나트륨 원자 하면은 그 원자 자체로 나트륨의 성질을 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띈다기보다는 그냥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원자라기보다는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입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원자 모형이냐면 여기 동그란 구조가 있고 원자가 있겠죠? 요 속에 전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돌턴이 제시했을 때 원자는 중성이었죠.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원자가 중성이 되려면 반대로 플러스가 빼곡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이. 그래야지만 중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성이 되는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누가 제안했다? 네, 톰슨이 이 원자 모형을 제안해요. 톰슨은 원자 안에는 빼곡히 채워져 있다. 빼곡히 채워져 있고 이 속에는 마치 빵 안에 뭐가 있다? 빵 안에 건포도가 박혀있듯이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있고 그 주위에 플러스가 막 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빼곡히 채워져 있는 구조가 원자 모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톰슨이.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톰슨이 원자 모형을 주장하고 시간이 흐르다가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911년. 자, 러더퍼드는 재미난 실험을 하는데, 헬륨 원자핵으로 실험을 해요. 헬륨 원자핵은 우리가 흔히 알파 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알파 입자를 쏴가지고 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박이 있어요. 금 원자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종이. 우리 은박지 들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박지. 이 금박지를 세워두고 여기서 알파 입자를 주사합니다. 알파 입자 주사해가지고 이 금박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실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통과하게 되면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이때 알파 입자가 도착하는 장소를 점으로 찍어봅니다. 어떤 알파 입자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스크린에 찍히네. 근데 어떤 알파 입자는 이 금박에 가는 순간 좀 큰 각도로 튕겨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네. 근데 어떤 알파 입자는 금박에 닿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튀어나와 버리는 알파 입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이 실험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뭐다?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한다. 근데 소수의 알파 입자는 정반대로 되돌아오거나 어떻게 된다? 큰 각도로 휘어 나간다. 나간다는 것을 뭐다? 직감하게 돼요. 뭐 결과를 얻게 돼요. 자, 이걸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한다? 근데 요거는 뭐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톰슨의 원자명을 보면 원자는 빼곡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통과할 수 없겠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뭘 쏘았을 때 빵에 혹 박히는 형태지 빵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방을 통과하네?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러더포드가 볼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한다? 그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뭐다? 비어있다. 그리고 소수의 알파 입자가 정반대로 되돌아오거나 큰 각도로 휘어나가네? 이걸 보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원자의 뭐다? 중간에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생각하는 순간 이런 걸 떠올려요. 우주의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토성과 이런 것들이 공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듯이 마찬가지로 원자 핵, 원자 중앙에 플러스의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뱅글뱅글. 이렇게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 뭐다? 뱅글뱅글 돌면서 원운동을 하구나. 한다고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라 불러요. 자, 이 원이 아닌 거죠. 원이에요. 거리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전자가 원자 핵을 주위로 뱅글뱅글 도는 대부분의 공간에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원자 모형이다라고 러더포드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라는 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걸 보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닐스 보어라는 사람. 1913년 보어가 등장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잘 봐요 여러분.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뱅글뱅글 원운동한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다?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겠네?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면 전자가 돌다가 결론적으로 원자 핵에 가까이 가다가 붙어가지고 원자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 같다. 그쵸? 왜냐면 어차피 원운동 하다 보면은 플러스 계속 잡아당기니까 계속 하다가 핵 주위로 빨려 들어가서 마치 빨려 들어가다가 툭 붙어버리는. 즉, 원자는 싹 다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원자에 다 붙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그대로 있죠. 모든 원자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존재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건 뭐지? 되게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 전자가 돌다 보면은 원래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있겠죠. 이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점점 잃어버리면서 원자에게 붙어버리네? 그럼 이 에너지는 뭐다? 전자기파라는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고 뭐다? 핵에 달라붙어 버리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어가 봤을 때 이 전자기파는 뭐다? 수소 원자를 예를 드는 겁니다.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방출하는 빛이 딱 일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럼이라 부르는데, 근데 이 러더포드가 제안한 모델을 보게 되면 전자가 빨려 들어갈 때 이렇게 서서히 빨려 들어가네. 서서히 빨려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원자는 작아지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 뿐더러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전자기파 빛이 방출되는데 이 빛도 일정한 파장의 빛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방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그게 아닙니다. 일정한 파장의 한 파장의 빛만 방출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닐스 보어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원자 모형이냐? 되게 신기해요.
자,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에 일정한 궤도,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 않는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운동을 한다. 원운동한다는 게 뭐냐면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딱 제안하니까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한 파장만 방출하는 이런 스펙트럼, 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는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가능해요. 누가? 보어라는 사람이 만든 원자 모형에 따르면.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고 현대에는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구름 원자 모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오늘 4가지 원자 모형을 살펴봤어요. 처음에 돌턴이 말한 원자 모형, 톰슨이 말한 원자 모형, 러더포드가 말한 원자 모형, 보호가 말한 원자 모형. 근데 이 원자 모형의 발달을 잘 보면은 어떤 새로운 실험이라든지 새로운 생각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실험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더 나은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고, 자, 잘 기억합시다. 순서는 돌턴의 원자 모형 다음에 톰슨이에요. 음극선 실험에 의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그 결과 톰슨의 원자 모형인데 이 러더포드가 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톰슨의 원자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고 이 새로운 원자 모형도 보호가 만들어낸 보다 발견한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간단히 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봅시다, 여러분. 자, 원자 모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기억. 톰슨의 음극선의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게 된 맞는 말이죠. 음극선의 실험 덕분에 뭐다?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의 어떤 선인데 그걸 구성하는 게 뭐다? 전자라는 입자. 오케이. 니은 보겠습니다.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원자 내부에 플러스 하나를 띠는 원자핵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준다. 맞습니까? 맞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즉 뭐다? 알파 입자 가가지고 핵에 부딪혀가지고 큰 각도로 휘어지거나 반대로 튕겨 나오는 것. 그 말은 원자 내부에 플러스 하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또 니은도 맞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은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잘 설명해 줍니까? 아니죠.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원자 안에 뭐다? 빼곡하게 박혀있는 존재고 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보다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톰슨의 원자 모형은 러더포드의 실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점전화 A, B, C가 각각 원점 0, 그 다음에 D인 지점, 3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겠죠? 자, 점전화 A와 B의 전하량은 각각 뭐다? 마이너스 Q. B가 뭐다? 플러스 Q. 이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얼마다? 0이래요. C는 정체를 몰라요. 지금 우리는 옳은 것을 고르라. 자, C는 음전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은
A와 B는 전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따라서 C는 음전하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C의 전하량의 크기를 물어봤네. 자, C의 전하량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활용해야 되겠죠. 자,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D제곱분의 KQ제곱. 맞죠? 그리고 C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K 곱하기 4D제곱분의, 오케이. C가 얼마면은 요거랑 같아질까요? 4Q겠죠. 알겠습니까? 따라 C는 뭐다? 마이너스 4Q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약분되면 똑같아지니까. C의 전하량의 크기는 2Q가 아니라 얼마다? 4Q라고 이해해야 돼요. 자, D급 보겠습니다. 점전화 A는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습니까? 이제 A 이름으로 B가 아니라 A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A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A는 B가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 C는 뭐다?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왼쪽을 밀고 있죠. 자, A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 자, B가 A를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 얼마? D제곱분의 KQ제곱이죠.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C가 A를 미는 힘. 얼마가 될까요? C가 A를 미네. K 곱하기 거리는 3D예요. 그럼 9D 제곱분의 얼마다? 4Q제곱. 크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B가 A를 당기는 힘에서 C가 A를 당기는 힘을 빼버리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 요것보다 작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B가 A를 당기는 힘이 더 크네. 그럼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억되게 계시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뭐다? 거리 D 전하량 Q제곱. 맞죠? 근데 C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거리가 3D니까 오히려 9배나 감소해버려죠. 9D제곱. 근데 전량은 4배밖에 안 되네? 그럼 B가 A를 당기는 힘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기억되게 계시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화이팅!